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순간의 목격이 어떻게 한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정의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62살 슬아의 아들 둘을 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죠. 미용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 챙기고 시부모 모시는 걸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아내가 머리 좀 손봐달라고 하길래 며느리가 일하는 로즈 헤어살롱에 함께 갔었습니다. 사실 며느리 얼굴도 볼 겸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하고 직원들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구석에서 손님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가 우리를 보고 급히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미용실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수진. 또 손님 머리 태웠어? 이 바보 같은 년아. 사장이라는 사람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수진이에게 다가오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하면서 수진이 뺨을 후려쳤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것도 임신 중인 며느리가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걸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상다반사였던 모양이죠. 손님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여기서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수진이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모르고 있을 텐데 며느리가 직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임신 중인 몸으로 말이에요. 사장은 계속해서 수진이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어요. 요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졌나 몰라.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 돈이 날아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또 한 번 손을 들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용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사장은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고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여기서 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장이 건방지게 되묻더라고요. 저의 시아버지인데 지금 직원한테 손찌검한 거 맞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여기는 제 사업장이고 직원 교육은 제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직원 교육이라니.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제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교육이 손찌검입니까? 게다가 임신부한테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장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임신부라고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하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이런 환경에서 일해왔던 거예요.
수진아, 당장 가방 챙겨. 우리 집에 가자.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데 저는 수진이가 망설이더라고요. 아마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시려면 가세요. 하지만 이달 급여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미용실에서도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업계가 좁거든요. 협박까지 하다니 제 참을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른 직원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결국 그날은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아무 말도 못해서. 뭘 미안해해. 잘못한 건 저 나쁜 놈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수진이에게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는 것,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는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사장이 술 마시고 와서 화풀이하는 게 일상이에요. 특히 저한테 더 심해요. 제가 일을 좀 느리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계속하도록 놔둘 수도 없었고요.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다시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말이죠.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니 어제 봤던 직원 중 한 명이 나왔어요. 어제 그분. 혹시 수진이 시아버님이세요? 맞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직원분 이름이 미영이었는데 수진이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안 왔어요. 보통 11시쯤 오거든요. 다행이었어요. 사장 없을 때 진짜 상황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미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어제 같은 일이 자주 있나요? 미영 씨가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거의 매일이에요. 특히 수진이한테 더 심해요. 왜 수진이한테 더 그러는 거죠? 수진이가 새로 들어온 데다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죄송하다고만 하고 절대 대들지 않으니까. 사장이 그걸 아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착한 아이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엔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한번 크게 싸운 다음부터는 좀 나아졌어요. 사장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만 그래요. 미영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사장이 술을 마시고 와서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 심지어 손님들 앞에서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까지. 작년에 일하던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사장한테 너무 당해서 결국 그만뒀어요. 그때도 수진이처럼 임신 중이었거든요. 임신 중인데도 그랬다고요? 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임신했다고 일 못한다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결국 유산까지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사장이 워낙 무서워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미용실 일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소문나면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 힘들어져요. 미영 씨가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그 사장은 이 지역에서 미용실을 3군데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미용실 사장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한 번 찍히면 정말 일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였죠. 수진이도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 아빠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직원이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이분이 누구세요? 어제 수진이 시아버님이야. 걱정되셔서 오신 것 같아. 그 직원 이름은 지은이었는데 20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미영 씨가 설명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당했어요. 하루는 머리 자르다가 실수했다고 머리채를 잡혀서 젊은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네. 어제도 수진이 언니 당한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적도 많아요. 지은이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장이 기분이 나쁜 날이면 아무 이유 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가위를 던져서 제 다리에 맞은 적도 있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폭력이었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신고해봤어요. 근데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사장이 아는 사람이 많다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미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 사장이 꽤 영향력이 있거든요. 상인회 회장도 하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친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나쁜 사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때 갑자기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장이 예상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제 그 영감이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술을 드셨나 보네요. 직원들과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내 직원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내 사업장이라고. 사장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와 지은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때려도 되는 건 아니죠. 또 그 소리야? 어제도 말했지만 내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사장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방식이라니요? 임신부를 때리는 게 방식이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일 제대로 못하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CCTV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경고했어요. 사장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CCTV? 그거 내가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걸 말이죠. 좋아요. 그럼 우리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밀린 급여는 다 주셔야죠. 밀린 급여? 뭔 밀린 급여야? 일 제대로 안 해놓고 급여 달라고?
사장이 뻔뻔하게 말하니까 미영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장님, 수진이 급여 이번 달 아직 안 주셨잖아요. 야, 내가 나서서 뭐야? 네 일이나 신경 써. 사장이 미영 씨에게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손님도 올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손님? 손님들도 내 편이야. 이 동네 사람들 다 나 잘 아는데? 사장의 말에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해 왔던 거죠.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며느리가 당한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기로 한 거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진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분노했고 며느리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게 됐다며 계속 미안해했어요. 수진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잘못한 건 저 나쁜 놈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제가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버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들어보니까 이미 신고한 적도 있다던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저 때문에 다른 언니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돼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이런 일을 빨리 해결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거지. 하지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장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하니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법률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임산부 보호, 폭행 등등. 다행히 우리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알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철수입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김 변호사도 분개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당장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겠어. 증거 수집이요? 그래. 일단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직원들 증언도 받아둬야 해. 그리고 의료진단서도 필요하고. 김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들을 메모해가며 들었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이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그 사장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고.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도와야 하니까. 김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수진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둘째, 다른 직원들과 접촉해서 증언을 받는 것. 셋째,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 넷째,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 오후에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아기에게는 이상이 없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며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수진 씨, 임신 중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 사장 때문에 우리 손주까지 위험할 뻔했다니.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아들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변호사님께 직접 가서 상담받아 보겠어요. 그리고 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용실 직원들이 과연 증언을 해줄까 하는 거였죠. 워낙 사장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미용실 근처로 갔어요.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려서 개별적으로 만나보려고 했거든요. 먼저 미영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퇴근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미영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영 씨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사장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정당한 일이니까. 그리고 미영 씨도 피해자잖아요. 미영 씨에게 우리의 계획을 설명해 드렸어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그리고 미영 씨나 다른 직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사장을 어떻게 못했는데.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영 씨도 도와주시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미영 씨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되죠. 미영 씨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장의 폭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른 직원들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더 심각한 사건들까지. 작년에 그만둔 수정이 언니는 정말 심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사장이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결국 유산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증언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심해서 이야기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미영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어요. 며느리도 수정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몰랐어요. 수정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이제 알았으니까 더 확실하게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렸어요. 김 변호사도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철수야, 이거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조직적인 직장 괴롭힘이고 노동법 위반도 여러 개야. 제대로 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들을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언론의 힘도 빌려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야. 언론이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요즘은 SNS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가 있다면
여론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고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액션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노동부 지청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노동부 담당자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었어요. 이런 사안은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폭력은 더욱 그렇고요. 그럼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해야죠. 다만 현장 조사를 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일단 내부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면 불시 점검을 나간다는 거였어요. 노동부에서 나온 후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폭행죄로 정식 고발을 하기 위해서였죠. 경찰서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증거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더 확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의료 진단서도 있고 다른 직원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받기는 했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을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아. 저 사장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 보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언론 쪽도 접촉해보는 게 좋겠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상의했어요. 아들도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요즘은 SNS의 힘이 대단해요. 제대로 된 증거만 있으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섣불리 했다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사실만 정확하게 올리면 문제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피해자 입장이니까.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예전처럼 권력자들이 쉽게 덮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가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사장이 저희한테 아버님 만난 거 다 안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고자질한 것 같아요. 사장이 화가 나서 난리예요. 수진이 관련해서 밖에서 소문내고 다니면 다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역시나 그 사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미영 씨, 일단 조심하시고요. 사장이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니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워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다시 열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장이 벌써 대응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뜻이야. 아들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다른 언니들이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더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야. 지금 멈추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던 후배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이제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니 후배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안은 정말 중요해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럼 기사로 쓸 수 있을까? 물론이죠. 다만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해줘야 하고요. 후배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안은 놓칠 수 없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제대로 된 기획기사로 만들어보죠. 단순히 한 미용실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갑질 문제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일단 피해자들 인터뷰부터 시작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해당 업체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요. 기자와의 만남 후 저는 다시 미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기자 인터뷰를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아버님, 정말 기사가 나가도 될까요? 혹시 더 큰 문제가 되면. 미영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용기를 내야 해요. 미영 씨가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알겠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 주 금요일 기자와 미영 씨, 그리고 저희 가족이 만났어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출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언제 또 맞을지 모르니까. 기자가 세심하게 질문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나요? 네. 특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말 못하는 직원들한테 더 심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어요. 다음 주쯤에 기사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해요. 어떤 식으로 반발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만 보도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미용실 사장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봤더니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더라고요. 야, 영감, 나와. 저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무슨 일로 왔냐고? 네가 우리 가게 망치려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안다. 사장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집에 있어서 함께 나와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술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죠. 니들이 뭔데 우리 사업에 참견이야? 며느리가 일 못해서 혼난 건데.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혼내는 것과 때리는 건 다른 문제죠. 게다가 임신부를 때렸잖아요. 임신부면 뭐 어때? 일은 제대로 해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참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자 사장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좋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제가 사과도 하고 너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어요. 아마 기사가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사장이 집까지 찾아온 다음 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그 미용실에서 큰 사건이 터졌대요. 무슨 일이요? 지은이라는 직원이 사장한테 크게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다쳤다던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직원이 더 큰 피해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에 멍이 들고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미영 씨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사장이 완전히 미쳤어요. 어제 술 마시고 와서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지은이의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장이 전날 우리 집에 다녀간 후 미용실로 돌아가서 화가 나서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밖에서 입 털었지? 라면서 저한테 의자를 던졌어요.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심각한 상해 사건이 된 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병원 진단서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담당 형사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미용실로 출동했어요. 사장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장도 결국 법 앞에서는 평범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사장이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만둔 수정 씨도 연락이 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아이를 잃은 것도 그렇고,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수정 씨의 증언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임신 중인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유산을 유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는 문제였거든요. 그 주 내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후배 기자가 쓴 기사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노동부에서도 전국 미용업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거죠. 사장은 결국 구속됐고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폭행, 상해, 임산부에 대한 차별, 임금체불 등등.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선례가 될 거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야, 철수야. 미용실은 폐업했고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게 더 다행이에요. 지은이도 팔이 회복된 후에 말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며느리 수진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는 새로운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장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임신부라고 배려해주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준다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야. 요즘 법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지.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특히 임산부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악질적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이 어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했던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정 씨 같은 이전 피해자들도 치유의 기회를 얻었고,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만약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손주도 위험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가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이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도 가끔 언론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 사건이 언급되곤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미용실에서 본 것을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며느리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손주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시게 되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과 행동입니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